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SLBM은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남한 전역에 타격권이 드는 SLBM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무력 시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 급하게 좀 전해진 소식이긴 합니다. 사실 SLBM 발사가 예고된 무력 시위로 좀 보이긴 하는데 혹시 이번에 하고 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한 어떤 무력 도발로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적으로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한 또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개최되는 또 한일중 또 외교장관 회의도 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드 문제로 이제 불거지면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행위들을 그동안 굉장히 자제해왔는데 네. 오늘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러한 그 SLBM 발사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후에 또 5차 핵실험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렇겠군요. 네. 을지훈련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에 혹시 또 다른 도발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북한이 이번 을지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도발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했는데요. 네. 도발을 보면은 이제 우리 김대영 선생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국제적인 도발이 있을 거고요. 하나는 국내적인 도발이 있을 겁니다. 예, 국제적인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그게 소위 말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적인 도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 이제 핵실험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국제 도발은 예상을 했고요. 이제 그 예상한 대로 일단 북한의 SLBM을 이제 발사를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도발은 한 셈이죠. 그러면 이제 국내에 대한 도발은 없을 거냐 하는 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 UFG가 상당 기간 남아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이런 도발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사이버 테러도 가능하고요. 지금은 이제 태용호 공사가 한국으로 이제 탈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발칵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만 국경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북한하고 중국의 국경선에 체포조를 이제 보냈다라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을 여행하시는 우리 한국 분들 이런 분들이 체포될 또 납치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도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 연평도에서 한 명 또 넘어왔다고 남성이 그러는데 그 문제도 있고 또 이달 초에 7일 날인가요? 또 3명이 목숨 타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또 NNL을 중심으로 한 그런 도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도발이 가능하다라고 봐야죠. 지금 김대영 위원께서는 핵도발까지도 위험하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SLBM 자체를 한 번 더 살펴보면 SLBM 이번에 6번째 발사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4월 달에 발사했을 때 5번째 발사했을 때만 해도 얼마 못 날아가고 공중 폭발했다고 해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꽤 멀리 날아간 것 같아요. 한 500km 날아갔다고 하던데 이쯤 되면 성공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크게 지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사실상 개발이 됩니다. 1단계가 바로 이제 수중에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내는 이제 사출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6월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4월이죠. 4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출 시험의 주 목적이었다면은 오늘은 사실상 이제 비행 실험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가 이제 500km 정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게 이제 무기화되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미국 최초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도 한 17번 정도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17번 정도요? 그 가운데 이제 5번 정도가 이제 성공을 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최초의 비행 실험을 한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비행 실험을 좀 해야 되는 또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종 단계로는 그야말로 무기로 쓸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성수도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 또 성수도 관련 실험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실전 배치까지는 좀 시간이 이렇게 임박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군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 2, 3년보다는 뭐 1, 2년 내에 짧아졌다. 예, 짧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요. 그렇겠군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수함 건조 계획도 지금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SLBM에 비해서 핵 잠수함은 더 어려운 기술을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잠수함과 달리 이제 원자로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원자로 사이즈도 작을 뿐더러 또 이것이 만약에 잘못 작동했을 경우, 잠수함에 장착돼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움직이는 관이 돼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는 영화로도 이제 제작이 되는데, 영화 이제 K-19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이 잘못된 원자로 그리고 부품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잠수함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돼서 장병들이 탈출을 하고 이런 예.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그야말로 원자력을 이용한 잠수함까지 가기는 좀 이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럼요. 이게 보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앞서서 이제 4월 달까지만 해도 사출 시험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발사 시험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물론 단계별로 개발이 되겠지만 그 안에 탄두를 어떤 것을 두느냐에 대한 그 고민도 같이 할 것 같아요, 병행해서. 그렇다면은 핵탄두 소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위협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올 초에 상당히 김정은이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4차 핵실험 이후에 예. 예를 들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탄두 모형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네.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북한의 핵 소형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많이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야말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과연 실험을 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이번에 아무래도 이후에 이제 실시하게 될 5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소형화되고 그야말로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핵탄두 실험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사드 배치 논란 때문에 좀 그 국내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SLBM 같은 경우는 사드로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사실 그 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LBM이 만약에 사드의 그 요격 범위에 들어온다면은 네. 충분히 요격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사각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에서 좀 먼 바다로 나간다거나 네. 이랬을 경우에 사실 좀 요격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성주에서 이쪽 방향을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밑에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간다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렇죠. 이렇게 뭐 좌측이라든가 네. 예를 들어서 레이더가 감시 못하는 구역에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예. 실질적인 요격이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사드가 커버하는 구역 자체가 네. 사실 우리나라의 한 절반 정도를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그래도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해서 우리도 이제는 일본처럼 사실 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입장을 조금 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강력 규탄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입장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크게 보면은 이제 지금 김관진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위원회를 지금 개최했잖아요. 예. NC 상임위원회 개최했는데 여기에 뭐 대응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차원일 겁니다. 하나는 이제 외교적인 차원이 있을 거고요. 하나는 이제 군사적인 차원이 있을 텐데요. 외교적인 차원으로는 이제 결국은 유엔에다가 안전보장이사회 이 문제를 결국 논의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예. 이제 생각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군사적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북한의 SLBM이 실전 배치되려고 하면 옛날에는 뭐 3, 4년 또는 2, 3년 그랬는데 1, 2년 안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논의의 결과로서 정말 이 SLBM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 체계에 대한 전력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본 정부도 지금 대응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엄중히 항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좀 나올 수 예, 있을까요? 이제 지금 일본에서는 뭐 난리가 났죠. 우선 지난번에 노동 미사일이 1,000km 정도 날아가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인 이제탄에 떨어졌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한 방공식별구역 80km 정도 네.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자디질하고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 안으로 네. 떨어졌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일본 아베 정부로 봐서는 손뼉 칠 일이다 이렇게 봐요. 우려스럽다는 것은 실제로 북한의 이 노동 미사일 또는 무수단 미사일 또는 SLBM 이런 것들이 일본을 향해서 날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반면에 예. 아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평화헌법을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네. 안보와 관련된 법제들이 전부 다 수정이 됐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평화헌법만 개정을 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가는 것이 아베 정부의 꿈인데요. 네. 그 꿈을 달성하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안에 떨어지고 또 이번에 발사한 SLBM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일본 국민들이 빨리 평화헌법을 수정을 해서 보통 국가로 가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이에 따라서 방위비를 늘려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훨씬 더 탄력을 받겠죠. 예. 그래서 일본으로 봐서는 공개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을 하겠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평화헌법을 수정하는데 굉장히 큰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 상황을 지금 역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일본에서는요. 그렇겠군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것을 네. 당연히 역이용하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전에도 해왔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우리에게도 좀 안 좋은 부분으로 그렇죠.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서 보통 국가로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결국은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이제 거고요.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예. 한국으로 봐서는 절대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상황인 게 사실 앞서서 이제 김대영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그 도쿄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그 한중일 외무부 장관 회의는 이제 미리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왜 이제 한중일 외무부 장관 회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국제 회의들이 몇 가지가 연결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9월 2일, 3일 여기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관하는 동방 경제 포럼이 이틀 동안 있고요.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 항저우죠. 상하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G20 회의가 있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아시안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G20라고 하는 네.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거든요. 이 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모든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G20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작년도 연말에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번 차례가 누구냐 하면 일본 차례예요. 그러면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본의 외무부 장관 또는 일본의 아베 총리, 중국의 외무부 장관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전에 이런 의제들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외무부 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이고요. 이러한 회담이 열리는데 바로 오늘 새벽에 북한이 SLBM을 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왕이 외교부장이 입지를 좀 줄였다라고 줄이게 얘기할 수 만들었다. 있는 거고요. 예. 오히려 우리 윤병세 외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봐라. 북한이 이러고 있으니 이런 행태를 하고 있으니 사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사드 문제 가지고 반대하고 그러지 말아라. 예. 지금 그것이 한국을 향해서 오면 500km 오늘 사거리가 나간 거잖아요. 예. 그걸 그쪽으로 쏘지 않고 우리 예. 한국을 향해서 쏘면 우리 한국 전체가 바로 북한의 SLBM 사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드 배치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왕이 외교부장으로 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네. 봐야지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예, 당연한 예, 거죠. 중국의 그건.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사드 배치 가지고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한국과 중국 사이의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북한이 쏜 SLBM 발사한 걸 보면 왕이 외교부장이 얘기를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오히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 보고 봐라. 이러니 우리가 사드 배치를 안 할 수가 있느냐. 예. 북한이 지금 노동 미사일만 쏘는 것이 아니고 무수단 미사일만 쏘는 것이 아니고 SLBM까지 500km의 사거리를 나가는데 한국 전체가 모두 이러한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 사드 배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예.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오히려 윤병세 외교부 장관한테 힘을 실어준 그런 SLBM의 발사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이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무기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에서도 굉장히 견제를 하고는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물론 이제 견제는 하죠. 하지만은 네. 뭐 예를 들어서 사실 북한이 최근에 공개한 무기들을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기술적인 뭐 협조라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몰래 가져왔든지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 위협이 됐던 300mm 방사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상 300mm 방사포 유도 기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 중국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북중 간에 뭐 이런 미묘한 그런 좀 뭐 정보 교류라든가 아니면 기술 교류가 있는 것으로도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군도 어떤 대비 계획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킬체인과 이제 KMD, 그러니까 그 킬체인은 어떻게 보면 창에 비유할 수 있고요. 이제 KMD는 방패에 이제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야지만 그야말로 북한의 이런 위협들을 막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뭐 실전적인 좀 훈련이 아직까지는 좀 모자란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탄소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의 이런 고정된 목표물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이동하는 뭐 이동식 발사대라든가 이런 것을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향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또 지금 SLBM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증가하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 해군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에도 SM-3라든가 아니면 SM-6 같은 이런 네.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탑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 당국이나 정부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이야기로는 그 판문점 북측 지역에 이제 대인 지뢰를 매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북한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북한이 이제 올해 들어서 DMZ 전체에 대해서 지뢰 매설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수천 발을 매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그러면은 그 판문점에도 지뢰를 매설했느냐? 이건 좀 상황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네. 판문점은 그 남북한 사이에 군사정전위원회나 또는 이런 회담들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거기에는 지뢰를 매설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굉장히 이제 이 북한 군인들의 탈북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좀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이 작년도에 8월 달에 이 목함 지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 한국에서는 전격적으로 이 북한에 대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 확성기 방송을 2배로 늘리게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군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합니다. 그중에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뭐 인민군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세탁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네. 그러면은 틀림없어요. 그만큼 이제 북한 방송을 믿어서는 비 안 오는데 한국 얘기 들으면은 비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 군인들이 군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류를 조금씩 접해본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아이돌 나와서 노래 부르죠. 얘기하죠. 태용호 공사 망명했다고 그러죠. 또 누구 망명했다고 그러죠. 외교관들 망명했다고 그러죠. 예. 또 뭐 집단 탈북했다고 계속해서 이게 방송으로 나가거든요.
이것이 이제 북한 군인들 전체 저기 전선에 있는 군인들한테 영향을 미칠 텐데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탈북하기가 쉬운 곳이 바로 판문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뢰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뢰를 DMZ에 다 북한 군인들이 많이 매설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탈북하기도 어렵게 만들어놨지만 예. 가장 탈북하기가 쉬운 곳이 바로 판문점인데 그 판문점에서조차도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은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이 대북 확성기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지뢰에 어떤 놓는 거는 어떤 형태의 지뢰를 이렇게 놓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사람한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인 지뢰 같은 것을 많이 이제 매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특히 이제 지난해 지뢰 도발 사건에서 보듯이 이제 목함 지뢰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매설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사실 뭐 군대 갔다 와서 아시겠지만은 크레모어 같은 지뢰도 이제 북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대인 살상용 지뢰 위주로 아무래도 이런 판문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매설을 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지금 북한이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든지 한미 훈련을 마치 이제 이게 한반도 이렇게 위기를 좀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안보리 긴급 회의를 소집 요구를 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자승남이가 이제 유엔 주재 북한 대사죠. 자승남이가 이렇게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올 2월 달에 우리가 키리졸브 훈련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네. 작년에 우리 저기 UFG 할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키리졸브 훈련이나 UFG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연례 훈련이고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비 훈련이고 예.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엔 안보리에서는 콧방귀도 안 끼고 넘어갔죠. 네. 그런데 항상 북한은 이렇게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했던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유엔 안보리 이번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북한의 SLBM 자체가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다못해 언론 성명 그 위에가 이제 의장 성명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결의안인데요. 하다못해 언론 성명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중국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중국이요. 올해 우리가 이제 7월 8일 날 사드 배치한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뒤에 7월 9일 날 북한이 SLBM을 발사를 했어요. 물론 그것도 상공에 올라가서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폭발을 해서 실패를 했죠. 그거 위에도 사실상 북한은 그 뒤에 노동 미사일 2발, 스카드 미사일 1발, 그리고 다시 노동 미사일 2발 이렇게 해서 계속 발사를 했잖아요. 이 말은요, 7월 8일 이후에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해서 중국이 예. 이러한 심지어 가장 낮은 수준의 언론 성명 채택하는 것마저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됐거든요. 예. 중국의 입장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안보리에서 논의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전공 교수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